에이사 레이더와 미티어 간의 송시즌에 문제점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도 첫 번째 발사에서 그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대단한 깔끔한 성공, 분리상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발사 이후에 미사일과 항공기 간의 그 교신이 끊겨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성공이 됐다. 저는 정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군 조종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방위사업청에 그 2006년도에 들어가서 2024년까지 현역 및 공무원으로서 대략 16년 정도 우리 군을 위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그런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기 한 6년 동안에는 지금 KF-21의 그 초대 단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KF-21 보람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KF-21이 지금 아직도 개발 중이고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최초 계획된 일정과 목표를 차근차근 잘 완수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A사 레이더를 국가연 주도로 해서 ADD와 한화 시스템이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군이 요구한 성능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는 그 군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적어도 항법을 위해서 필요한 ATF, 즉 Water Terrain Following 기능이라는 것을 아예 저희가 A사 레이더에다가 그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의 목적은 그 Water Terrain Following 시스템을 위한 외부에 장착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비가 워낙에 비싸게 그 외국 업체가 부르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개발을 해보자. 최신 그 기술은 그것을 A사 레이더에다가 집어넣는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아주 도전적으로 해서 그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는 다음 2006년도부터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피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램이라고 하는 저피탑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페인트죠.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또 일부 적용을 시켜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그 순수 독자적으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이러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 지연이 많고 또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F-35 역시 일정 지연이 상당히 된 항목이고 특히 최근에 비근한 예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미 고등훈련기로 채택되어 있는 보잉사의 T7입니다. 2018년도에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락히드 마틴과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그 컨소시엄이 들어갔다가 이제 패배를 맛봤죠. 보잉사한테. 그래서 보잉사가 2018년부터 2024년에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전력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보잉사는 그게 2028년에나 전력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굴지의 그 보잉사도 그러한 그 일정 지연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과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개발하는 KF-21은 목표된 성능과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단지 지금 이제 시험 비행 일정은 조금 뒤처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금년 내로 그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KF-21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성공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미사일 실사격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특히 그 미티어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발사되면서 양방향 교신을 합니다. 즉 항공기에서 잡은 레이더로 그 표적 정보를 미사일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이 미티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표적 정보를 수신해서 서로 항공기와 교신을 하면서 쫓아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A사 레이더의 그 어떤 정확도, A사 레이더와 미티어 간의 송시순에 문제점이 없는 발사 순간의 어떤 항공기와의 분리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도 첫 번째 발사에서 그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대단한 그 깔끔한 성공, 어떤 분리상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 이후에 미사일과 항공기 간의 그 교신이 끊겨져 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성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항공기는 지금 아직도 개발 중인 그런 항공기고, 가상 교전을 다른 항공기와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KF-21 항공기가 뭐 어느 항공기보다 우세하다,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등 정도 수준이다, 이거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일단 그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뭐 1세대, 2세대 항공기는 일단 떠나고 3세대 항공기의 특징은 뭐냐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3세대 항공기는 최근에 퇴역한 뭐 팬텀, 탑건에서 나오는 F-14 탐캣,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4세대 항공기인데요. 4세대 항공기의 특징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특징입니다. 즉 이 스틱에 전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주는 힘의 크기만큼 전압이 전달이 되고, 그 전압이 비행 제어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그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각 조정면을 움직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전자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악셀레타를 밟는 대로 연료 공급이 됐다면, 요즘은 전부 전자 제어 방식이 돼서 자동차의 어떤 속도라든가 자동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악셀레타에서 적정량의 그 연료를 분사시켜 주면서 연비도 높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해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비행 제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4세대 항공기 이후에서는 극한의 기동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옛날 3세대까지는 조종사가 극한의 기동을 하다가 이상 자세에 들어가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4세대에서부터는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그러한 것들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이상 자세에 들어갈 때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그걸 막아주고 아주 불안전한 상태 극한까지의 기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4세대 전투기들은 기동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4세대 전투기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 F-16, F-15EX. 사실 뭐 F-15EX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대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KF-21이 추구하고 있는 4.5세대 항공기라는 것은 뭐냐? 5세대 항공기의 특징은 스텔스거든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적인 역할,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가지면서 약간의 그 저피탐성 능력과 그다음에 5세대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첨단화된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는 그러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4세대였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라팔, 그다음에 F-16들이 그동안에 쭉 성능 개량을 해오면서 4.5세대 항공기가 지금 현재 됐습니다. KF-21의 경쟁상대는 4.5세대 항공기로 성능 개량된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16 바이퍼, 그다음에 F-15EX 등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 KF-21은 태생부터가 4.5세대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4세대에서 4.5세대로 성능 개량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뭐 라팔 등은 더 이상의 아마도 성능 개량할 수 있는 어떤 비행 공간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항공기는 4.5세대급에서는 가장 우위에 서 있는 그런 항공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F-21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KF-21은 스텔스 항공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KF-21은 스텔스 항공기는 아닙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스텔스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텔스 항공기들의 티피컬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꼬리 날개가 2개라든가 그러면서 그 꼬리 날개가 2개가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엇비슷하게 서 있다든가 날개 전면, 그다음에 꼬리 날개 전면의 각도가 동일하다든가 그런 몇몇 가지 어제 티피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면 대부분의 스텔스 항공기들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원엔진이냐 투엔진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2도 투엔진이고 저희 KF-21도 투엔진이기 때문에 흔히들 KF-21이 베이비 랩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다. 왜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냐면 외양은 그렇지만 각종 안테나 이런 것들이 스텔스가 되기 위해서는 동체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컨포멀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항공기는 반매립 형태로 다 전부 다 되어 있죠. 무장도 내부 무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실질적인 이제 저피탐성을 갖게 되는데 엔진이 추력을 발생하면은 적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외선 레이더에도 안 잡히기 위한 적외선 저감 장치 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등등이 이제 저희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죠. 설계가 그 스텔스 항공기와 유사한 그 외형적인 설계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램이라고 하는 레이더 업서브 머티리얼 페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레이더 흡수용 페인트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라스라고 하는 레이더 업서브 스트럭처 그거는 일종의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서 피탐성을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피탐성의 등급을 R호급, L호급, VL호급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R호급은 이제 Rare Observable 해서 탐색이 좀 잘 안 된다 하는 정도. R호급은 저피탐성을 얘기할 때 RC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호급은 대략 한 1평방미터, L호급은 0.01평방미터. 요 0.01평방미터는 대략 한 3 정도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F-35급, 그다음에 F-117급의 그 스텔스 항공기들, L호급 정도가 돼야 스텔스 항공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VLO급, Very Low Observable. 요것은 이제 F-22급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0.001평방 제곱미터 정도의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R호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이제 한국항공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 KF-21을 가지고 특정 그 시설에 가서 여러 군데 그러한 페인트 도료도 발라보고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최선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형태로 그것을 줄여갈 수가 있다.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피탐성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이 F-22와 유사하니까 KF-21에 대한 설계를 미국이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에 미국이 해 줬다라고 하면 KF-21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KF-21의 기본적인 어떤 그 모형의 그 설계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수행됐던 ADD 주관으로 수행됐던 결과물, 그중에서 C104 모델이 있습니다. C104 모델이 이제 투 엔진으로 해서 수직꼬리 날개가 2개 있는 그러한 형상인데요. 그 C104 모델을 기초로 해서 5번 정도의 설계 변경을 해서 C109가 지금 현재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것은 한국항공이 그 설계한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블록 1은 오로지 공대공 임무만 가능하고 블록 2는 공대지 공임무 2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블록 1, 블록 2라는 그런 명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한 거는 개발 기간 쪽으로 봤을 때 2016년서부터 2026년 중반까지 개발하는 것은 블록 1 개발, 그 다음에 2026년 6월서부터 28년 말까지 개발하는 것은 블록 2 개발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력화 자체가 늦어지고 기술이 진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발되는 것부터 빨리 하자. 그것이 이제 그 블록 1 기간 동안에는 공대공 능력을 먼저 완성을 시키자. 블록 2에 가서는 공대지 기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즉 공대지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서부터 2026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개발하는 이 항공기 안에도 공대지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블록 2 기간인 26년 후반기서부터 28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좀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지 무장에 대한 시험 비행은 공대공보다 훨씬 많은 비행 횟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장이 이제 양 날개에 3군데씩 달려 있고 동체 바닥에 4군데가 있습니다. 무장을 발사를 할 때 양쪽 날개에 있는 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발을 우선 발사를 하면 이것이 비대칭이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의 항공기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대공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블록 1 기간, 지금 기간 동안에 모든 테스트를 해서 비행 제어 컴퓨터에다가 다 수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은 다양한 무장이 있습니다. 뭐 J담이라든가 ALJ담,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다양한 무장이 있는데, 이 무장은 양쪽 날개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지만 혹시 잘못돼서 한쪽 날개만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의 항공기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시험을 해서 그것을 비행 제어 컴퓨터에다가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의 상태에 됐을 때도 항공기는 안전하게 비행 제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행 시험, 그 다음에 무장을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에 그 폭탄이 정말 정확히 떨어지는지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에다가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격 항구와 그것들을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서 넣어놔야 되는 그러한 시험 비행이 이제 26년 말부터 28년까지 소위 블록 2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블록 2가 되게 되면 블록 1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 1도 블록 2의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20대 블록 1이 전력화가 되게 되면 블록 2가 그 시험 비행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미 전력화되어 있던 그 블록 1 항공기도 블록 2의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28년 정도가 되면
블록 1 항공기, 블록 2 항공기 구분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성능을 갖게 된다. 블록 1, 블록 2를 그냥 편의상으로 다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블록 1은 공대공 임무만 갖는 항공기, 블록 2는 공대공, 공대지 임무만 하는 항공기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다 동일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이사 레이더 개발할 때 이스라엘 엘타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순수히 에이사 레이더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그 외의 협력업체들로 인해 개발을 한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 엘타사는 에이사 레이더를 처음 개발해보고 그것을 시험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엘타사의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베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37 비행기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737 비행기 앞에다가 저희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시험 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단지 그때 그러한 시험을 하면서 엘타사로부터 이 시험 비행을 이러한 형태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비행할 때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눈동양 눈으로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그러한 기술 이전은 절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시험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여받아서 시험을 했다. 이러한 것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무기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KF-21에 장착하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KF-21을 개발하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해도 그것을 장착할 우리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구사항도 없고 장착할 비행기도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T-50도 있고 FA-50이 있는데 왜 장착할 비행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것도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는 사실은 일종의 공동 소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기를 개발을 할 때 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T-50, TA-50, FA-50은 그 항공기들에다가 어떤 그 새로운 장비라든가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FA-50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레이더를 교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도 다 미국으로부터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 일종의 공동 소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FA-5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대공 개발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KF-21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 KF-21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작년 12월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연구개발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35년까지 6,615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장거리 유도탄, 지금 장거리 공대주 유도탄은 미티어 것을 지금 NBDA사로부터 사다가 쓰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2025년부터 38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금년부터 이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 완료 기간이 전부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대공 무장은 그 전투기에 대한 기본 무장입니다. 공대지 임무를 할 때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뜨고
공대공 임무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이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뜨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KF-21 120대를 2032년까지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32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희는 해외로부터 지금 현재 장착을 하고 있는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라는 단거리 미사일, MBDA사의 미티어 미사일을 사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소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중에 양산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이후에 수출될 때는 저희가 많은 옵션을 갖겠죠. 외부 미사일을 장착을 원하면 그걸 해줄 것이고 국산 미사일을 원하면 그걸 해줄 텐데, 아쉬운 것은 좀 더 개발을 좀 단축을 해서 KF-21이 전력화될 때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좀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KF-21 개발에 들어간 한국 독자 기술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KF-21 안에는 많은 해외 업체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엔진은 미국의 GE사의 F414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장비이긴 합니다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종사 사출 좌석은 영국의 마틴 베커사 제품이 들어가 있고, 항공기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등이 여러 그 해외 업체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 자체를 한국항공이 했고, 그 설계 안에서 엔진을 구매를 할 때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우리 설계 도면을 주면서 이런 형태로 조금 수정을 해서 가져와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의 기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기술의 비중은 전 100%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산화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국산화 비율은 또 틀립니다. 그 전체 안에 우리가 규정상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비용 중에서 우리 한국에 떨어지는, 한국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이냐를 국산화 비율이라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산화 비율은 65%를 조금 상회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산을 내가면서 68%, 최종 목표는 80%까지 저희가 국산화 목표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오로지 자기네 나라가 만든 제품만을 가지고 항공기를 만드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자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희는 꾸준히 항공기를 생산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1970년대는 그 500MD라는 헬기를 면허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F5 제공호라고 해서 KF5라고 하는,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제공호를 1980년대 중반에 노스롭 그루만사로부터 면허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서부터는 KT-1이라는 항공기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걸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90년대 중반서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락히드 마틴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KF-16 면허 생산을 합니다. 아직도 130여 대가 지금 작전 중에 있는 상태고요. 1990년 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T-50이라는 항공기, TA-50, FA-50 등등을 개발을 합니다. 항공기를 생산과 개발을 80년대서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술력의 역량을 차근차근 갖춰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서도 해외에서 이제 항공기를 들어오면서 F-15를 들어올 때라든가, 그 다음에 KF-16을 면허 생산한다든가 이런 거 등등을 하면서 이제 이 무기를 구입할 때는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만 물건을 사줬으니 너희들도 뭔가를 우리한테 사가든지 뭐를 줘 하는 것이 이제 절충교육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는 많은 기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것이 기술 자료 이런 것도 받아왔지만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교육도 받고 생산하는 데도 좀 일부 참여도 해보고 이러한 기술을 축적을 쭉 해온 것이 저는 바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들을 수 있는 것은 군용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와 공군의 끊임없는 지원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들어오는 것이 면허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면허 생산을 하면은 생산 기술을 우리한테 준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훨씬 비싸게 그 나라에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감수를 하면서라도 우리 정부와 공군이 지원과 협조를 했던 것이고 개발된 것을 또 써주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 단편적인 예로 최근의 사례를 보면 KF-21 개발 및 양산 그 사이에 그 생산 라인이 좀 비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산 라인이 비게 되면 엔지니어들에 대한 월급을 일도 안 하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줄여버리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와 공군이 협력을 해서 TA-50 20대를 더 구매하자. 원래 그것은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그 20대를 구매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 20대를 이제 생산에 돌입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폴란드에서 이제 FA-50 구매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공군에서 그 발주한 20대를 먼저 폴란드로다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계약하자마자 1년 만에 받게 되는 아주 빠른 기간에 받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깜짝 놀란 야 이렇게 항공기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것이 원래는 우리 공군에서 그 20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생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에 빠른 공급이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 공군과 정부의 어떤 지원이 없었다면 그 좋은 결과가 아마도 발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 12월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조사를 완료를 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항공의 그 보안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KF-21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할 때 방산기술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요거다 라고 이미 산업부라든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보로 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미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어떤 기술은 줄 수 있고 어떤 기술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결심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한국항공에 가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각 사무실마다 관건장치,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게 공개가 안 된 그런 기술이 연구되는 사무실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근무도 안 됩니다. 혹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전화를 해서 밖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 KF-20이라는 그 항공기가 워낙에 복잡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장비가 들어오고 그 장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기술 자료 등등이 인도네시아한테는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접근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과 우리 협력업체들이 개발한 기술 자료들이 서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체계별로 다 서버의 방이 구성이 돼 있으면 각각의 그 폴더별로 다 인과 권한을 주어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방, 인도네시아가 접근할 수 없는 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서버는 인터넷과 단절이 되어 있는 오로지 인트라넷망으로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다.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많은 양의 뭐 수백 기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느냐. 한간에는 이거 내부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한국항공에 조력자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 자료는 첫 번째 KF-21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탐색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탐색 개발했을 때의 모든 자료를 인도네시아와 공유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그때의 자료를 공부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항공에 오게 되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일부는 각종 세미나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특별히 정부에서 수출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그런 기술 자료들은 다 들어가 있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경찰 조사 결과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기술은 유출된 것이 없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의 설계 도면을 다 갖고 갔다고 해서 KF-21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장비들이 한국항공과 국내 협력업체, 그다음에 해외 업체들이 제작한 것들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업체가 제작한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 도면을 갖고 갔다 해서 그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엔진, 그 엔진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할 때 반드시 엔드 유저가 누구냐인지를 보고 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엔드 유저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그 G사로부터 엔진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불법적인 도면을 훔쳐간 업체에 혹은 나라에 그것을 팔 수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팔았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서부터 뭐 EO TGP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들 우리 국내 업체들이 만든 그러한 장비들을 저희가 팔까요? 팔 수 있지도 않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인도네시아에 그러한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더 이제 한국항공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절차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좀 더 보안 절차를 강화해 나가고 더더욱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레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도네시아는 2017년서부터 그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그때서부터 벌써 얘기를 한 것이지 갑자기 계약 변경을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똑부러지게 우리는 얼마만 낼 테니 이렇게 해줘 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그냥 단지 깎아줘 뭐 이런 형태로다만 됐죠. 그럼 깎아주면서 갖고 갈 거는 뭐 다 갖고 가겠다 뭐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제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됐던 것이고 이제는 자 우리 1조 원을 깎아주고 그 깎아준 만큼만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 금년서부터는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인도네시아 측면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KF-21보다는 현재 필요한 전력을 보강하는 것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라파를 구매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자카르타가 가라앉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는 이런 장기간의 그 어떤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고 현재 이 국내에는 아무런 어떤 효과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야, 이 사업을 왜 해? 그런데 이제 기왕 뭐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갖고 적은 성과만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계약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언제고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게 끝낼 수 있도록 계속 다독거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의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